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인터넷 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 그 사회 시험 문제가 올라와 있는데 100점 만점에 5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혼내는 그 장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답이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첫째 문제가 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가? 요 문제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쓴 답은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요게 답이었는데 그걸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도 또 틀렸는데 만약 경찰관 아저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학생이 쓴 답은 전봇대에 오줌을 싸도 된다. 이게 그걸 봐서는 남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엔 맞았어요. 그게. 그렇죠?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꼬마가 쓴 답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이게 답인데 그걸 또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요 자식 답은 자꾸를 내린다.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그 자꾸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틀리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기 맞아요. 그 자꾸를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말 이어가기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 끝 단어를 이어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그러면 교실, 예? 그러면 실에 대해서 실수, 뭐 수박 이렇게 이어가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말 이어가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꼬마가 만든 말은 내가 보기엔 맞았어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그랬어요. 기러기 저게 맞는데 왜 이게 보여주는 건요, 이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 시대와 농경 시대에는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에 맞는 답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문제를 낸 의도는 산에서 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산불을 내니까 그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열기 전에 뭐 해야 되는가? 노크해야 된다. 그게 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꼬마 생각에는 지퍼를 내리는 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과거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 규격화된 답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틀렸다고 했고 그 꼬마는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에 그 교육이 잘못됐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 부르냐 하면 교육공장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은 교육공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공장은 마치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농경시대, 특히 산업화 시대는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력이 대량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게 생산성이 높았어요. 엉뚱한 생각한 놈보다 컨베이에 서가지고 어떤 놈은 계속 나사 조이고 어떤 놈은 바퀴 끼고 어떤 놈은 육지 끼고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한국이 교육공장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국은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어린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 펀더멘탈 컨텐츠가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패러다임 문제입니다. 사고의 틀을 옛날 산업화 시대나 농경 시대의 산업화 이 패러다임에서 바꾸지 않으면 현대 지식사회를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고용은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을 얻는 방법에 통상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소득을, 이게 지금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4등분을 한다면은 소득을 얻는 방법에 가장 많은 게 지금까지는 임금소득이었습니다. 임금소득, 웨이지죠. 임금소득. 이것은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고용당한 거거든요. employed. 이건 지금까지 회사가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하여간 어딘가 고용돼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소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과 임금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임금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교환하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동 투입과 임금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중단되면 소득도 중단돼요. 소득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에 여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쪽 4분면을 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본을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캐피탈. 자본을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본을 축적해두면 내가 노동 투입을 중단하더라도 여기서 자본소득이 나옵니다. 자본소득이 나옵니다. 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자본소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자본은 뭐냐 하면은 현금 저축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특허권 또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현금 저축을 뭐 한 100억 해놨다. 그러면 어때요? 노동 투입 중단돼도 소득이 나옵니다. 요 자본은요, 휴일도 없고 날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줍니다. 내가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어때요? 내가 노동 투입 안 해도 거기서 주기적으로 이 건물이 서비스 생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소득이 들어와요. 임대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소득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유업이 있어요. 자유업. 일반적으로 자유업은 전문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는 뭐 컨설팅,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전부 자유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자영업이 있어요. 자영업 쭉 뭐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또는 미장원을 한다든가 뭐 동네 슈퍼를 한다든가 전부 자영업이죠. 자영업인데 이건 누구에게 고용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셀프 인플로이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노동과 소득을 교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의사도요, 출근 안 하면 봉급 안 나와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진찰 안 하면, 진료 안 하면 소득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있고 뭐 탤런트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연예인들도 몸 아파서 출연 못하면 돈 없어요. 뭔가
하여간 자유업이 됐건 인플로이드 고용이 됐건요, 자기 노동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순간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소득을 얻는 동안에 요걸 축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요걸 축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무슨 저 유명한 식당하고 체인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평생 동안 자기가 건강해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때 왕창 벌어가지고 여기에 자본을 축적해 두면 여기서 캐피탈 게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이제 이 세 번째 보면 시스템에서 얻는 방법이에요. 이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일 안 해도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이제 기업인데, 요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어디 IOC 위원으로 어디 국제회의에 간다고 봉급 안 나옵니까? 생산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왜? 시스템이 자기를 위해서 이래요. 그러나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단지 시스템의 부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초인류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 투입이 중단되면 그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전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캐피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해봐야 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왜? 지식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예요. 과거처럼 노동 투입만 되면, 물량 노동력만 투입하면 그 투입하는 것에 비례해서 소득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망해요. 우리나라 식당에 이 100개 만들면 5%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6개월을 넘기는 게 100개 만들면 5개도 남지 않는다고. 다 망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있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처럼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기가 사면 돼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기가 사버리면 되는데 이것도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이 좋아야 돼요. 목이 좋은 데는 진짜 잘 돼요. 그런데 그것도 프랜차이즈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럽시다. 프랜차이즈 오너가 워낙 뜯어먹어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무슨 이 아주 목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캐피탈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사서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시스템이 일을 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유일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시스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조카가 삼성전자 수원에 과장인데, 야, 연봉은 무지하게 받아요. 근데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들어오더라고. 이게 조직은 피라밋이니까 언제 잘릴지를 몰라요. 항상 불안해요, 얘가. 항상 불안하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봐도 이웃 아파트에 사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 녀석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과장이고 연봉이 억을 넘어가지만은 항상 불안한 상태고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를 몰라요. 그 녀석은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에 불과하니까 자기 노동 투입이 중단되면, 또 노동 투입을 중단하라고 요구받으면 그게 해고거든.
해고해. 요구 받으면 소득 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냐면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건 보통 이 산수 계산, 더하기 빼기 계산으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배가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조합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는 67개밖에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맨날 매스컴에 나와서 무슨 대학생 잡아놓고 아까 저 김주현 교수 흡혈귀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만든 말씀인데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방판 회사들입니다. 방판 회사가 3만 개가 넘어요. 거의 대부분 방판 회사예요. 대기업도 다 방판 회사예요. LG, 웅진코웨이, 예? 빨간 펜이 태평양화학 전부 방판이에요. 그런데 왜 방판을 하느냐? 왜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방판이라고 등록을 해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왜 그러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나라 법이 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망해도 괜찮은 방판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썽이 계속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월 매출액의 20%를 석 달간 조합에 기탁을 해놔야 돼요. 공짜로. 그러니까 애터미가 한 달에 100억을 팔면 60억을 공짜로 갖다 내야 돼요. 이게 20%가 아니고 매출액의 20%. 혹시 여기 식당 하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하루에 100만 원 매출하면 그 중에 20만 원을 공제조합에 공짜로 갖다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가 실시간으로 이 공정이 컴퓨터에 떠야 돼요. 식당 가시면서 개똥 씨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그게 뜹니까,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등록을 안 하고 방판으로 등록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말썽이 다 나요. 온갖 말썽이.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오면 성공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 회장님이 뭐 지식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데 진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필요해. 나중에 리더가 되면 필요해요.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맨날 졸다가 이 공부를 안 한 영구가 국사 시험을 보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요즘 용언 맞는다. 의자왕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맹구가 암만 모르겠거든. 살짝 컨닝을 해보니까 의자왕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컨닝 흔적이 남을 테니까 이놈은 머리를 굴려서 걸상왕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의자왕이 맞는지 걸상왕이 맞는지 둘 다 맞는지 요걸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또 판별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나 다운라인에 있는 파트너가 그걸 알거든. 자기가 몰라도 돼.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산수시험을 봤는데 두부집 아들 놈이 1 플러스 1을 3이라고 답을 썼어요.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철학적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1 플러스 1을 3이라고 썼을까? 하필이면 두부집 아들 놈이. 그래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철학적 문제가 있다. 두부집 아들 놈이 3이라고 썼다? 시금을 전파하고 고민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놈이 아빠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빠가
너는 몰라도 된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계속 저러니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산수 시험을 봤는데 두부집 아들 놈이 1 플러스 1을 3이라고 썼다. 왜 하필이면 두부집 아들 놈이 3이라고 썼을까? 가만히 꼬마가 듣다가 아빠 그 답 틀렸는데요. 틀린 거야. 틀린 걸 가지고 그냥 왜 3이라고 썼을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산업화 시대는 지났고 산업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려 가지고는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데 누가 고용을 해 줍니까? 결국 셀프 임플로이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유일한 수단이 현재까지 제가 발견하기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도 아주 훌륭한 회사들 많아요. 많은데 거기는 미안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왜? 진입비가 있어요. 돈을 내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야 되고 매월 유지 매출, 매월 얼마씩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베란다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건 결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시대이고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앞에 제 소개를 잠깐 했지만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공직생활만 42년을 했어요. 제가 육군대령으로 제대한 게 1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42년 중에서 35년을 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만약에 사기판이라면 내가 사기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기 안 쳐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공직생활을 했으면 연금도 맥시멈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부터 저까지 다 대대로 국가유공자예요. 국가유공자 연금도 나오고 집도 다 있어요. 아들 두 놈 다 장가갖고 한 놈은 한의사하고 한 놈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사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문제가 된 게 현대사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게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결부되어 있어요. 고용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이 궁핍하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더 궁핍해지고, 이걸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그럽니다. Vicious Circle of Poverty라고 그래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국처럼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난다고. 야,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이론으로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다고 기업 보고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기업 보고 잘못했다. 전부 자동화가 돼가고 있고, 즉 글로벌 경쟁이 되어가니까 물건을 좋고 싸게 만들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이 지면 기업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제안을 받고 저도 맨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은 몇 번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 다 들었습니다. 대전 가서도 들었고 석세스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매우 양심적이고 매우 정의롭고만 진행한다면 소득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철저히 연구해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여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이 기업에서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 조건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자의 능력,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장사를 잘해도요 경영자가 빨대처럼 다 빨아먹어버리면 아까 전에 김주원 교수가 이런 것처럼 흡혈귀처럼 다 빨아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보상 시스템이 정의롭게 되어 있는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쓸데없이 허풍만 치지는 않는지 등등을 그건 개인이 판단해야지
회사 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회사는 형편없는 회사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사업 설명회가 어디 있어요. 다 좋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주체적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객관적 조건,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니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인간은 천금을 준다 해도 보람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미 나가신지 아줌마인지 내가 하루에 일당 50만 원을 줄 테니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부으시오. 그럼 그거 하겠어요? 아마 하루 정도 하면은 이게 완전히 돌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돌기 시작할 거예요. 밑 빠진 독에다가 일당 50만 원 줄 테니 물을 갖다 부으시오. 왜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심리 실험에서 인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는 아무리 쉽더라도 의미가 없는 일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증명이 돼요. 미국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광고를 신문에 냈어요. 연령 불필요, 학력 불필요, 경험 불필요, 건강 불필요. 에? 일당 얼마. 미국에는 일당 또는 주급으로 주죠. 아주 후하게 임금을 쳐준다. 그리고 일은 어렵지 않다. 땡출이다. 땡 하면 퇴근할 수 있다. 일도 되지 않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한다. 모집 조건이 없어요. 선착순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과연 긴가민가 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뭐 어린애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뭐 할머니, 뭐 온갖 인종 다 모였을 거예요. 정말로 선착순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이라는 게 정말 어렵지도 않고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런 일이었어요. 요런 16절지 백지에다가 양쪽에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자를 대고 두 점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저거 뭐 경험이 필요했어요. 지식이 필요했어요. 뭐 건강이 필요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자대고 요 줄만 지으면 여기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쉽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되니까 사람들이 관리자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관리자가 노트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노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노트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줄을 그어 가지고 나오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그으라 하냐 이게. 그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어렵지도 않아. 퇴근 시간 꼬박꼬박 지켜. 봉급 많이 줘. 한 3개월 되니까 한 놈도 안 나오더랍니다. 다 가버려요. 왜? 일이 쉽고 페이가 많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 일이 나뿐만 아니고 나의 고객과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때, 보람이 있다고 느꼈을 때 신나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신나게 정말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일 자체가 즐겁답니다. 왜 즐거우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저놈을 내가 이용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지. 그런 놈은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두 가지 객관적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제대로 놓는 거예요. 사다리를 아무데나 놔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붕에 호박이 열렸는데 호박도 안 열린 지붕에다가 사대를 놓아봐야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호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거기에 사다리를 놓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올라갈 것이 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이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객관적 조건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업이에요. 정의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더들도 또 경영자들도 매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빨아먹지 않을 겁니다. 빨아먹으면 토하게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제가 강의를 이 천일 천만원 작전을 얘기하는데 한번 띄워볼래요? 자, 천일 밀리언의 피직스, 이거 우리 김혜란 이사가 번역한 건데요. 부자 되는 건 과학이기 때문에 억만장자, 백만장자 물리학 이렇게 붙였어요. 물리학은 자연과학입니다. 부자도 역시 과학이에요. 아무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천일에 1,000만 원을 번다? 이건 천일에 1,000만 원 저축하자 그게 아닙니다. 천일 만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우와, 어느 세월에 삼성 3년 다녀도 500도 안 되는데, 삼성 3년 다녀도 500 안 돼도 여기서는 1,000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전형적인 예가 여기에 맨 나중에 이야기한 이덕우 총장님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은 1년에 1,000만 원 됐어요. 2년에 2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3년 반 만에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 보세요. 뭐 덩치가 좋습니까? 무슨 뭐 크게 미남이기를 합니까? 뭐 코가 뭐 2개 달렸습니까? 전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도록 뛰었다는 거예요. 좀 미련하긴 미련하죠. 그 정도로 뛰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여기 리더 나와본 전부 1억이 한 2억 이상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력이라는 게 참으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 포크레인 기사도 아니고 스페어 기사, 뭐 지하에 노래방 아줌마, 뭐 전부 그런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아니고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능하냐? 3분의 1로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것도 3분의 1로 디스카운트하고 했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최상위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목표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100일 만에 판매사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하느냐, 한 달 만에 하자 그러는데 그건 그 양반이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보통은 그렇게 한 달 만에 하다가는 어디가 병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평균적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밑에 목표가 뭐가 있어요? 다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요 전혀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이 배가 찾아갈 항구를 정해놓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관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걸 비스트 트레이닝, 동물 길들이기. 완전히 동물처럼 측당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에서 있었던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거의 초죽음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법이 없고 구보 아니면 군가거든요. 또 구보하면서 군가하고. 그러면 3학년 생도들이 이 신입생들을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데 통상 군가 시작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군가를 하고 하죠. 군대 갔다 온 분 다 알죠. 그런데 3학년 생도가 저희들을 이렇게 인솔 하면서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가를 부른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기합을 얼마나 받았는지 군가 안 부른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요, 원래 군가를 시킬 때는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군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군가 제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 놈도 안 부르지. 그게 뭐야? 목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자,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전투하듯이 밀어붙이지 않으면요, 목표 달성이 거의 힘듭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전투이고 전쟁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 어떤 측면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투보다 더 치열해요, 지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자, 전투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박응길 회장입니다. 부사령관이 박준교 부사장, 군수사령관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약간 새카만 분, 여기 이제 김치봉 대표, 본부참모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본부참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전 명령이 하달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요, 자신의 각오입니다. 자기가 장교라는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장교라는 입장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내가 나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쫄병들은요, 장교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져요? 그걸 그렇게 시킨 사람이 져요. 그러나 이건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내가 고용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고용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그래서 난 장교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병사가 아니고 좀비가 아니다. 좀비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영혼이 빠져버린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핑계가 제일 문제예요. 무슨 핑계? 오늘은 우리 시할머니 무엇에 제사하고, 오늘은 또 어디 친정에 누구누구 시아제 무엇이고, 맨날 핑계만 대다가 핑계거리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살겠다. 이런 삶이 훨씬 더 보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좀 쪽팔려요. 그렇죠? 되게 쪽팔려요. 도움을 주고 사는 건 사기가 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매월 1,000만 원을 벌어서 냉장고에 돈을 쌓아놓고 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여기를 도와주면서 살겠다. 요 각오를 하면 아마 신이 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은 애터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목표, 1년 목표를 정할 때 쓰는 원칙입니다. 이걸 스마트 원칙이라고 해요. 스마트 원칙. 목표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S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정하면 안 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훌륭한지. 예를 들면 목표를 명확하게, 나는 1000일 만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목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가 많은지 구체적으로 나는 1000일 만에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추진력이 생겨요. 세 번째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정한 것은 목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정해봐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도대체 뭘 효도한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그래야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매월 부모님께 5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액션 오리엔티드. 다음, 오케이, 리얼리스틱,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황당무계하거나 또는 너무 목표가 작으면 그건 목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껏 도전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진짜 목표다. 진짜 황당무계한 목표들이 많아요. 전번에 그 독일 우리 교포 광고로 가셨다는 분, 독일에 앉아가지고 한국 국회의원 된다고 꿈꾸고 있는 양반은 참 꿈은 좋은데 그게 목표는 안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1년 내에 샤론 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목표가 되는데 40대 아줌마가 김연아가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도 피겨 스케이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 T는 타임 바운드는 시간 제약적인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지 않으면 그건 목표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언제까지? 1,000일 이내. 이게 돼야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시간 제약이 없으면 그게 언제인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앞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1,000일 1,000만 원 작전, 100일 이 셀즈바스다 작전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만약에 아무도 그걸 달성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황당무계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달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초인적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다운시킨 겁니다 지금.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목표만 세우면 되느냐?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 1단계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마인드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단계 아까 목표 설정했어요. 스마트폰 책에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 백날 세워봐야 행동 계획 실천 수립 안 하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위 목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일 적어도 3사람 이상은 만나겠다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오늘 많이 만나야지. 많이가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행동에 실천을 해야 되고, 이게 이 4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100일을 했으면 성과를 평가하고, 만일 목표를 달성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 목표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목표를 달성 못했다면은 왜 달성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도전을 안 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해요? 거봐 안 되잖아. 이거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만 해도 1093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해외까지 등록한 특허가 1500개예요 에디슨이. 그러면 에디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디슨이 특허를 낸 게, 발명을 한 게 뭐 기발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다가 중단한 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 중단하느냐? 거의 성공에 임박했을 때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얼른 갖다가 자기가 그 다음 연구해가 성공시켜요. 그런 방법으로 1500개의 특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도전, 거의 성공 임박했는데 재도전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작은 세상 효과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있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학자들이 스몰 월드 이펙트라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6단계만 거치면 이 지구상에 누구와도 다 연결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 연결돼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여러 이 SNS 회사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알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작은 세상 효과입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의 작은 세상 효과는 다른 미국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고주의 사회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계모임, 종교단체,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 관계가, 이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로 연결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혹시 1사단 근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사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없네. 26사단 근무하신 분? 벌써 몇 분 손 들잖아요. 이런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연결돼요. 거의 대부분 연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금방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작은 세상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입소문, 버즈 마케팅인데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데 한 사람만 알면은 마치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게 감염되면 그 사람이 전체를 감염시키듯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작은 세상 네트워크 또는 작은 세상 효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는 사람이, 우리 박은길 회장님이 20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50명의 소비자망을 구축하라. 자, 50명이요. 내가 50명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달이 거치면 2,500명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50명씩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세 달이 거치면 12만 5천 명, 네 달이 거치면 625만 명. 그러니까 4.5달에만 거치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연결돼요. 실제로 그렇게 연결돼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연결돼 버려요. 200명이면요, 아는 사람 200명이면요, 네 달이 거치면 16억이니까 네 달이 거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연결돼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6단계면 다 연결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자, 다음. 이제 좀 제약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반응자, 200명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너나 해라. 그런 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나 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너나 해라 그러고 5% 10명만 그래 그런 게 있어 하고 했으면 두 달이 걸치면 100명이죠. 세 달이 1000명, 네 달이 10,000명, 다섯 달이 걸치면 10만 명. 그런데 통상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20대 80이라고 그러면은 20%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확률적으로 20%면은 40명인데요. 이게 다섯 달이 거치면 우리나라 사람 다 포함되고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남편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당신 가장 친한 친구 부인 좀 소개해줘. 그러면 그 부인은 또 마당발일 수가 있어요. 전부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3회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3회 법칙. 3회 법칙. 우리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뉴욕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놈이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앞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건물을 바라보니까 웬일인가 싶어 40% 사람들이 같이 바라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한 60% 사람이 같이 바라보는 거야.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건물을 바라보니까 86%의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3회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따른다 하는 거예요. 3회 법칙. 왜 밀그램 박사가 이 실험을 했냐면요, 시골 어르신들 동동구리무장수 알잖아요. 뭐 등에다 뭐 지고 막 이걸 이렇게 쌓고 막 하는 사람 있죠. 뭐 이거 치면서. 근데 처음에 사람이 없어요. 저 동동구리무장수 그 시골 장에 많이 가봤거든요. 사람이 없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뺑 둘러싸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연구하다가 동조, 심리학적으로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세 사람만 같이 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우리말에 3세판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 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세 명이 모이면, 여기서는 짐바르도 박사가 한 얘기인데, 또 동양구호전에 3인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하고 전국책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전국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충신이, 이제 방총이라는 사람이 다른데 퇴자하고 인지를 가면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태자를 데리고 다른 나라에 인질로 가면은 내 정적들이 많아서 간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임금한테 저놈을 때려 죽이자고 분명히 모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임금님한테 말했습니다. 전하, 만약에 서울 시내에 그 당시에 그 수도인데, 수도가 대량이라는 곳인데 서울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안 믿지. 그러면 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하, 세 사람이 서울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믿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영국 속담에 세 명이 돌을 케이크라고 하면 그것은 케이크다. 이런 게 있듯이, 자 다음, 자 이런 게 있듯이 한 사람을 설득할 때,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만나서 설득당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설득을 당했다면 이미 그 전에 다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짜라면 적어도 3번 이상 만나면 설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5번 정도 만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천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한 번 만나고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실패한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 제목은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단순 노출 효과. 자,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건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소리든 음악이든 어떤 형상이건 또는 조각품이건 글자가 할 것 없이 보면 정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 정이 든다.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정이 든다. 자주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실험했는데 모두 성립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혐오감을 가졌어. 어떻게 저런 놈이 있나? 그러다가 볼수록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 하면은 에펠탑 효과라고 그럽니다. 다음, 로버트 자이언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발견해냈는데요. 자, 여기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공격적이고 냉담하고 비판적이다. 여러분 그렇죠?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탔어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데 보지도 않죠? 이렇게 앉아있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서울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때문에 그런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게 된다. 그런데 어쩌다가 핸드폰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우리 고향 사람이야. 에? 자네 고향이 어디야? 어디입니다. 그래? 자네 형님이 누군데? 김말동입니다. 오 그래? 와 네가 말동이 동생이냐? 이렇게 되니. 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휴게실에 나오면 너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계속. 다음에 사람은 상대의 인간적 측면을 알았을 때 더 깊은 호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내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속에 이 진정성이 전달되면 더 깊은 호감을 갖게 된다.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모르시는 분 없죠? 에펠탑은 하마터면 건립이 안 될 뻔했어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정부가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걸 건립한다고 발표하니까 프랑스 시민들과 파리 시민들과 특히 모파상을 비롯한 문인들 예술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벌이고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모파상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프랑스 예술에 대한 모독이고 그런 저런 말이야 어디 짓다만 건물 같은 것을 왜 거기다 짓느냐 말이야.
모든 문인들이 아주 맹변을 하고 그 당시 프랑스 신문들은 분노한 파리 시민들의 광고로 가득 찼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지어가지고 20년 후에 뜯어버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되니까 특히 모파상 잘 아시죠? 프랑스 19세기에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양반은 이 에펠탑이 건설이 되니까 매일 점심을 에펠탑 레스토랑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식사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리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전부 에펠탑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게 300m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전파 송신망을 해가지고 324m인가 그래요. 원래 300m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리의 전 시민이 눈만 뜨면 싫든 좋든 에펠탑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서 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에펠탑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듣지 말라는 데모가 이루어져,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자료를 보니까 특히 모파상 같은 사람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냐면요. 몽소공원, 부자 동네에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랍니다. 여기에 자기 인양광 동상을 건립해 놨는데 에펠탑을 보기 싫다가 자기 동상을 돌려놓은 사람이에요. 에펠탑 안 보이게.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돼버렸어요.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무의식 중에 자주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단순 노출 효과와 여자에 대한 호감도. 이건 좀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연 이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클래스 여러 이 대학에 반이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들을 각 강의실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어떤 아가씨는 15번 집어넣고 10번, 5번 한 번도 안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교실 학생들이 강의 듣는 데 들어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질문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전혀 없어요. 하여간 침묵으로 들어갔다가 침묵으로 나온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아가씨가 제일 매력적인가 했더니 거의 100% 15번 본 아가씨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매력 없는 아가씨가 누군가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아가씨가 가장 매력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꾸 본 아가씨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자, 그래서 친숙함과 매력은 어떤 관계? 이건 고등학교 앨범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고등학교 앨범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고등학교 동창보다 더 잘생겼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판단하기는 자기 동창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친숙해져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 효과. 이것은 똑같은 건데요. 프로핀키티 이펙트라는 건데 대학에서 보니까 같은 기숙사라도 한 층에 사는 대학생들이 더 친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층에 사는 사람보다 같은 방에 있는 학생이 서로 친하더라. 이게 근접성 효과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친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에서, 요게 지금 나예요, 나. A는 나고, 내가 지금 설득을 하려는 사람이 B예요. B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찾아내면 설득이 금방 돼요. 알고 보니까 종씨라든가 이렇게 되면 학렬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누구지 따지겠어요 하면 내 조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자, 다음. 자, 대면 효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A와 B가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단계가 좋으냐 나쁘냐, 한 놈은 무지 나쁘다고 그러고 한 놈은 무지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X와 B를, X는 A 뒤에 세우고 Y는 B 뒤에 세웠어요.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X와 Y에게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X는 B가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Y는 A가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X는 A의 뒤통수를 보고 B의 얼굴을 봤어요. 자기가 얼굴을 본 사람이 더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Y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A가 더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이 더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누구에게 전화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건 백발백중 실패예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림 감상 실험을 했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별 볼 일 없는 화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별 볼 일 없는, 다시 애매모호한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들의 그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들 그림이 자꾸 출판돼서 자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안 그러면 그림 자체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제임스 커팅 교수인데 수업 시간에 별로 형편없는 화가의 그림을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탁탁 화면을 올리면서 그냥 이거 쑥 올리니까 인상파로 별로 이름도 없는 화가 그림이 척 나오는 거예요. 이때 커팅 교수는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다음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유명한 그림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어느 그림이 더 좋으냐 그랬더니 시간 중에 본 별 의미도 없는 그림이 훨씬 좋다고 평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림들은 왜 좋다고 하느냐? 자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봐서. 자, 다음. 자, 우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막 사죽을 못 쓰고 뭐까지 다 수집하고 그러는데 그놈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반기문 총장님 어쩌고 하면서, 근데 반기문 총장님은 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자꾸 보면은 마치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성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짝사랑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있는 분은 바로 요걸 대면 효과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야 됩니다. 필이 딱 꽂혔어. 그때 대시를 하면요 백발백중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노출이 돼야 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마주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노출. 그러면 그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등등 해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상대에게 가장 호감을 갖는 것은 상대방이 미소를 지을 때랍니다. 미소를 지을 때. 그래서 이 자기가 사귀고 싶은 남성이나 이성이 있으면은 하여간에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도록 돼 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우선 그런데 단순 노출 효과가요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혐오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연히 마주칠 때 복장 단정히 하고 미소 띄는 얼굴로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정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내 커플이 많고 같은 동네 아가씨 하여간 서로 자꾸 우연히 출근하다 자꾸 본 아가씨한테 정이 드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어린이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태도도요, 제가 손자가 5인데 이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좋아한다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자꾸 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친밀해져요. 자꾸 본 사람에게. 이런 개념이에요. 다음. 자, 단순 노출효과의 역효과는 보면 볼수록 미어진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이게 지금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저 새끼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든 작은 모래알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 새끼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하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처음 첫인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 없어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은 이것도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광고에서 테스트. 광고가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자 비즈니스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광고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한 게 광고입니다. 자꾸 보면 정들어진다. 자꾸 보면 이것도 많은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 배너 광고를 통해서 실험해보고 맞더라. 그런데 심리학자들 또 광고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그 반대 경우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혐오감을 갖는 광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것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광고를 보기만 보면 신경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이제 음료 커피점에서 손님이 떠고 왔는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웃는 얼굴로 커피를 서빙해주고 뭐 물수건도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그룹에게는 인상을 푹 쓰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기분 좋게 대접을 받은 그룹이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더라. 기분 나쁘게 대한 팀은 그냥 나가버리더라. 그 말이야. 별로 마시지도 않고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웃는 얼굴이 최고다. 웃는 얼굴이 최고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이러스 마케팅, 그다음에 버즈 마케팅,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전달이 되지 않으면요,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쑥 얘기한 것은 전화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면 효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이심전심으로 감정이 통하는 거지 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만나자고 약속할 때만 전화를 이용해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 자, 저 영어 속담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inside in mind. 안 보면 멀어지고 보면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웃 사촌. 자꾸 보니까 멀리 있는 형제간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아까 3회 법칙 얘기했죠. 그래 반드시 3번 이상 만나야 된다. 3인성어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로 만나면은요, 작은 세상 효과에 의해서 저 사람과 내가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따발총처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리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표정만 보여줘야 돼. 다시 말하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려웠겠네요, 이렇게 호응해 주는 걸로 60%가 설득된다고 합니다. 60%가. 그리고 30%는 내 말투에 의해서 설득되고 말의 내용이 상대방의 공감을 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정,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60%의 설득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 상대방과 내가 어떤 연고 네트워크에 걸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음. 자, 이렇게 나 따로 상대방 따로 이렇게 되면은 공통점이 없으면요, 백날 만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무슨 소설처럼 발가락이 닮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연고가 없으면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5단계, 6단계만 걸치면요 다 연결돼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이제 개인의 능력이에요. 개인의 능력이에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는 세상 만사고 나와 상대방. 여기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설득이 가능해요. 이걸 찾으면 3번 정도 만나면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자, 부지런함과 진정성인데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진정성이 없으면요 설득 안 돼요. 다음. 제가 이 과거 5공화국 시절에 이 새마을연수원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새마을연수원을 장악하고 있던 분이 전경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근데 장교가 거기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끌려갔어요. 오라가니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제가 계급이 제일 높아요. 내가 소령 때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강사는 다 잡혀왔어요. 문자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강연을 들어본 분 중에서 그 당시에 공화당 대변인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 때는 민정당 대변인까지 했던 이모 의원이 있습니다. 이야,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 그런데 이분의 강연을 저는 3번 들었습니다. 육사에서 1번 듣고 새마을연수원에서 1번 듣고 또 삼사관에서 3번 듣고. 그런데 그 강연이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다 듣고 나서 장교들 하는 소리가 참 감동적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구동성으로 사기꾼 그러더라고. 사기꾼. 왜? 그 강연에 진정성이 없어요. 말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30 시절에는 탄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박정희. 그러더니 50이 되니까 박정희가 전두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거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기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사기꾼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새마을 운동을 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시골에 그 아줌마들 뭐 운동화 신고 뭐 작업복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반들이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무슨 뭐 스피치 기술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노력을 한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고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암만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로 설득을 해도 거기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으로 저놈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머리와 노력, 이것은 노력을 열심히 한 상급자라든가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부하를 평가할 때 심리학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놈하고 머리는 보통인데 열심히 하는 경우에 노력을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책임입니까 그걸? 그렇게 놨는데. 근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자기 책임인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도 내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자, 다음. 자, 다음. 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단 10명만 되더라도 수만 명이 되고, 또 일단 만나면 상대방과 유사성 또는 연고를 찾아서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접성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 버즈 마케팅입니다.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야지 자꾸 만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입소문이 나오면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이 들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케이. 다음. 자,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서 적어도 한 사람을 3번 내지 5번은 만나야 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 친구해집니다. 이것이 대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상 만나 설득했는데 가망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계속 물고 들어가는 힘만 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만 굴리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친근성 원칙입니다. 친근성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패밀리애리티 프린시플이라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성 여부는 육감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인데 그렇게 해봐 소용없어요. 육감으로 전달된다. 단순 노출 효과는 긍정적인 만남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만 늘어난다. 다음.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대나무밭과 같다. 사업자 개인은 연약하지만 종행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일본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 대나무밭으로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땅이 딱 꺼지는데 대나무밭은 안 꺼진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대나무 뿌리 얽혀진 거 봤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도 가능하고 5천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혼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은 마치 모소대나무, 맹종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4년 동안은 전혀 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일단 싹이 나서 크기 시작하면 하루에 1m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m의 대나무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러다 일단 이륙을,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이륙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에디슨의 말입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당면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에디슨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대충 뭐 다리 여기다 걸치고 저기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건 연구를 하건 다른 구멍가게를 하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 이것도 에디슨의 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쉼없는 노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자, 다음. 자, 이거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주니어.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미국 속담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이란 사다리를 올라갈 수는 없다. 손 놓고 사다리 올라가실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뒤로 넘어지면 이 코 깨집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철강왕 카네기의 말입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